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간이 되면 영국의 저명한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요한 기사를 골라 3편 정도 요약 및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the wild card as OPEC tackles supply cut extension, 우리말로 하면 석유 감산의 러시아가 와일드 카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페크와 일부 산유국들은 12월 5일 목요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모여 감산에 대한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유가를 올리려고 2017년부터 감산 할당량을 정해 원유 공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산 합의는 보통 3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하루 120만 바렐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산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가장 감산에 적극적인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이 나라는 최근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상장하려고 하는데 유가가 높아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0불 정도 됩니다. 사우디를 대표하는 살만 왕세자는 현재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다른 오페크 국가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신도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지 않고 증산에 동참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페크 내 행동 통일을 위하여 논의를 주도해 왔는데 2014년 유가가 폭락한 날부터는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침 크림반도 병합으로 미국 등 G7 국가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와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러시아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영회사인 루코일의 CEO도 내년 3월 이후에 감산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감산 협정에서 와일드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셰일 오일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2020년 석유 시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셰일 생산에 대한 전망이 각각 다릅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적인 불황으로 세계적인 석유 수요가 낮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에서 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오페크가 감산량을 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전 세계 일평균 생산량은 총 9,400만 배럴, 이 중 미국 1,500만 배럴, 사우디 1,200만 배럴, 러시아 1,100만 배럴로 세 나라가 석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owering Up the Industrial Base, 우리말로 하면 산업 기지의 전환을 넣다입니다. 최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근방에 노스볼트라는 스웨덴 회사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폭스바겐 등의 투자를 받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자들을 유치하여 공장 건설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전 LG전자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의 배터리를 모두 동아시아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LG화학, 중국의 CATL, BYD 등이 그들입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고 비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로 전환해 가는 것이 대세인데 이것은 유럽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자체의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 업체는 2025년 유럽의 배터리 밸류 체인이 2,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0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서는 채굴에서부터 리튬의 정제, 배터리 제조, 그리고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모든 밸류체인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산업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7년 유로피안 배터리 얼라이언스 유럽 배터리 연합이 창설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대규모 배터리 회사가 들어서려면 먼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EU 차원의 개입과 지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각각 배터리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도로 7개 국가, 17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고 1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독일도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독점을 유발하고 이슈의 경쟁 원칙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지만 대세의 흐름 속에서 이는 확실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오바마 and their battle with the blob 트럼프, 오바마 그리고 괴물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블롭은 몸 전체가 끈적끈적한 점액질 괴물로서 헐리우드 영화 식인 아메바의 공포에 등장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오바마나 트럼프 두 대통령 모두 이기기 어려운 괴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은 아주 다르고 외교 정책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외교 정책은 아주 비슷하며 연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중동에서 탈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바마가 아시아 주시 정책을 추진한 것도 그렇고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둘째, 전쟁을 극히 비하하는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군사 개입을 축소하여 미국의 적뿐 아니라 동맹까지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나토에 대한 성토는 새롭게 보이지만 사실 오바마 때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게이츠가 2011년 유럽인은 자신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볼턴을 안보 보좌관에서 해임시켰는데 이런 트럼프가 이란, 북한 및 텔레반과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볼턴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트럼프는 일로 매진하여 화염과 분노가 아니라 외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 때문에 오바마는 약하다고 비난받고 트럼프는 고립주의를 추진한다고 매도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취임 당시에는 마지못해 파병 인력을 늘리는 데 동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력을 빼낸 바 있습니다. 2013년 오바마는 시리아에 대한 폭격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고 올해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폭격을 역시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외교 정책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오바마는 국제적인 합의, 동맹을 중시하는 데 반해 트럼프는 그러한 방식에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적인 개입을 줄이고 역할을 낮추려고 하는 점에서 이들의 지향점은 동일합니다. 이는 세계 차원에서 미국이 경쟁국들을 제압할 것이라는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